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2020년 아파트 시장 반등을 할까? 이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시장, 서울 수도권 시장, 전국에 있는 시장 일부 지역 빼고는 조정장으로 들어갔죠. 자, 이 시장이 언제 반등을 할까? 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자, 전문가들이 몇 가지 의견을 내놨죠. U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다. L자형이 될 것이다. V자가 될 것이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그 중에서 최고 많이 나온 게 앞으로 한 2년 정도에 걸쳐 U자형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고, 그러면 이 2020년 또는 2021년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상수가 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것을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면 2020년, 2021년에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꼽은 그 결정 상수는 실수요자라고 봅니다. 자, 실수요자. 투자하시는 분들 들어오고, 투기로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고,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붐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열기가 일어나면 나중에 실수요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더 많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띄우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자, 그 비율로 보면 실수요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대3, 3 정도가 투자자죠. 자, 근데 그 문제는 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많이 산다는 게 문제죠. 물건을 많이 산다. 자, 물건을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면 그게 이제 시장에 과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과열된 시장의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작년 말 수용성 시장이에요. 그런 수용성의 시장이었다. 2020년 시장은 반등을 할까? 자, 반등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상수는 역시 실수요자다. 자, 그것도 서울 수도권의 실수요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움직일까?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예측을 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 실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의 반등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에 투자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사줄 실수요자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자, 그 시장은 반등이 없고 바로 역전세를 맞아서 투자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있냐면, 그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움직임은 그 성격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투자자의 움직임은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실수요는 개미들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분위기 보고 이렇게 사러 들어오지만, 투자자들은 어떤 그 정보가 서로 공유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누가 샀대더라 하면서 어떤 그 정보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자,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대구 투자자가 움직였다. 또는 부산 투자자가 움직였다. 대전 투자자가 움직였다. 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나오는 얘기가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였다. 법인이 많이 샀다. 자, 그렇게 특별한 지역의 어떤 투자자가 움직이면 그것이 이제 또 블로그에 또 선전을 하고 그 산 사람들이 또 선전을 하는 거죠. 블로그에 선전하고 유튜브에 선전하고.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들어오는 시장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분위기를 띄운다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 그게 신문에 날 거 아닙니까? 그 신문에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늦었구나 하고 실수요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시장이 바로 수용성의 시장이었고, 대전의 시장이었고, 대구의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의 그 핵심은 투자자가 움직였던 미리 선진입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 동기는 바로 공급량이었죠. 자, 그 공급량을 가지고 공급량이 모자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매집을 하는 거죠. 매집을 하면 보면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이 40에서 50%는 전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요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청약받는다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점이 50점, 뭐 60점 막 그렇게 넘어가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구축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서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장의 반등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공급량입니다. 연말부터 서울 수도권 시장의 공급량이 모자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와서 매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자, 이제 그러한 그 정보를 이미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경기 회복이 되고, 자, 그리고 분위기가 또 매집하는 분위기로 가면 투자자들이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바로 선제 대응을 한 거죠. 정부도 이미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아, 투자자들은 이제 공급량이 모자르다는 것을 가지고 덤벼든다. 자, 그래서 그 공급량에 대해서 요번에 선제 대응을 한 게 바로 이제 서울 수도권 공급 강화 방안. 자, 그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확하게 또 내놨어요. 2023년까지는 물량이 모자르다. 그리고 2023년 이후로는 3기 신도시로 이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2023년까지 7만 가구를 공급을 할 테니까 키 좋은 그 용산의 물량, 핵심 지역의 물량까지 공급을 할 테니까 그 대기 매수자, 실수요자들에게 기다려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라. 하고 이제 그 선제 대응을 한 거죠. 그러한 그 7만 가구의 공급량에 과연 그 실속이 있느냐. 자, 그것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라는 거죠. 따져봐야 될 문제. 자, 용산에 8천 가구 공급하는 물량이 과연 2023년까지 공급이 되겠냐. 자, 그것도 쉽지 않고 2021년도 내년에 지역 지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사업 시행인가가 2023년에 나온다니까 뭐 잘해야 2023년에 이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2024년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유지에 공급하는 그 물량들은 또 그 1인 가구용 또 물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복주택, 청년주택, 임대주택. 자, 그런 물량들 가지고는 공급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 점이 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7만 가구의 유력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자자가 이기든 정부가 이기든 이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안 되고 백신이 나오지 않고서는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연말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용인의 66번 환자가 나오면서 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줄 알았더니 또 확산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또 소비가 안 되고 또 경기 침체가 또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안 되면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매출의 감소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게.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전제가 돼야지 반등을 할 수 있다. 자, 일단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다. 뭐 경기 침체가 뭐 이 상태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또 매집을 하거나 또 신문에서 떠들썩거리면 또 실수요자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제가 그런 걱정을 하냐면 요즘 그 일부 지역에서 지금 굉장한 또 투기 열풍이 또 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수출이 안 돼서 제조업 기반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위기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연말 시장, 또 전세 가격이 올라와서 그게 방아쇠가 돼서 좀 투기 바람이 또 불 수도 있다는 거죠. 경기가 좋건 안 좋건. 자, 그런 위험이 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연말에 어떤 그 전세 가격이 올라와서 갭 투자하러 또 막 투자자들 들어오고 법인들 들어오고 시세가 붕 뜨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돼버리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주의에서 내가 내 돈을 주고 집을 사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방안이 없다. 단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투기지구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지구 지정, 법인에 대한 규제, 중과세, 뭐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정부가 그 이상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 내고 투자하겠다라고 그렇게 덤벼들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 최근에 그 어떤 그 투기 열풍, 수용성 시장 또는 요즘 지방 시장 보면은 굉장히 집단화되었고 시스템화되었다는 겁니다. 시스템화되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대출을 어떻게 받고 법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자, 그런 게 굉장히 그 시스템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전파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뜬다더라 하면 그냥 투자자들이 몰리는 건 순식간이다. 순식간. 진짜 한두 달 안에 다 그 지역의 물건을 싹쓸이할 정도로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뭐 이 상태인데 연말에 또 어느 지역에서 또 이러한 또 투기 열풍이 불면 또 실수요자, 또 투자 안 했던 분도 투자하게 되고, 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도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정부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얼마나 그 투자자들과 어떤 많은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부는 그 서울 수도권에만 규제를 강하게 하지 지방은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단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수용성 시장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못 움직이게 어떤 법인에 대한 그 규제도 지금 세법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중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정부가 오직 하면은 이 전문 유튜버 또는 블로거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시장 교란을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으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금이 또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즐기는 면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예전과는 다른 어떤 초저금리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국 주택 시장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번에 주식 시장에서도 봤듯이 한번 그 낙폭과대 나와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까? 뭐 45조 막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고객 예탁금이. 그래서 주식 시장이 V밸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은 전 세계 상승률 4위입니다. 4위. 그 정도로 반등이 빨랐다. 자, 그러면 또 아파트 시장도 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또 많은 수익을 낸 또 스마트 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돈이 또 아파트 시장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지금 먼저 시장대에서 선제 공격을 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을 내놨다. 자, 그렇지만 연말에 또 전세가율.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세가율입니다. 그 전세가율이 또 높아지면 또 갭 투자로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있으니까, 자, 그런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의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투기 세력들이 어떤 어떤 투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새롭게 진화를 계속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시장의 변수는 어떤 실수요자다. 실수요자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투기하는 세력들이 또 극성을 부리면 실수요자는 그냥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어떤 규제 방안을 내놓는가 또 그것도 보셔야 되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과 규제를 믿으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또 새롭게 진화하고 나오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그냥 이럴 때 금매가 쌀 때 좋은 거 있으면 사고, 좋은 거 있으면 청약을 하고, 자,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